안녕하세요. 행정법 총론 이규 교수입니다. 11주 차에서는 정보 공개와 민원 사무 처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정보공개제도죠. 아마 여러분 그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또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의 의의입니다. 개념. 개인이 정보 공개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이죠, 일종의. 정보 공개 청구권. 그러면은, 행정 주체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 입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개를 해주는 것이 의무자의 입장이고, 의무. 이건 청구 권리 입장이고, 권리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보 공개 제도라는 것인데요. 그럼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알 권리 충족, 그죠?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알 권리. 그래서 헌법상에서 알 권리, 기본권의 하나인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뭔가 행정이 비밀스럽게 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뭔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면은 대개 이제 비리라든가 또는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뭔가 정치든 행정이든 공공성을 지니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든가 개인정보도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보다도 더 이익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정보 질서를 문란하게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정보가 무능력한 사람에게 이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밀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보 공개는 어떠한 것에 근거를 둬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헌법의 근거, 헌법상의 알 권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이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법, 이 법률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특별법이죠.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공개관에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땐 특별법이지만, 법 전체가 볼 땐 특별법이지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관에서만은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는 헌법과 그리고 정보공개법 이 법에 근거를 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차례차례 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먼저 거기에 정보란 말이 잘 나오는데 이때 그 정보는 공공기관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직무상에 작성, 취득한 그런 문서라든가 뭐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등등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보라고 해요. 공공기관 정보 그렇습니다.
그럼 정보는 누가 청구하느냐? 모든 국민이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는 주소라든가 거소라든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단체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은 역시 청구권자로 인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는 또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바로 정보 공개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은 누구인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자기 기관관리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나와 있는 정보투자기관 그리고 대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들 있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 또 정보산하기관이 있고요. 특수법인 또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바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까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의무는 공공기관이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고 그렇다면은 이런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공표를 한다는 얘기죠. 이때 공표라는 얘기는 미리 공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공표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니까 이것도 미리 공개를 해라.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내용도 역시 공개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개를 하는 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수치가 나오고 하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통신망에다가 올려가지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그러나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건 아니죠. 원칙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있는데요. 그 비공개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먼저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등등 그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거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 사항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공개를 하면은 국가가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범될 소지가 많아요. 그럴 때는 공개하면 안 되겠다. 또 이걸 공개하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게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럼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내용입니다.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이나 수사라든가 검사의 공소제기나 공소 유지, 또 형의 집행, 교정, 그다음 보안 처분 이런 것들은 공개했을 때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있다. 또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침해당할 소지가 있을 때는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걸 이제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고인이지만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시,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항 등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입찰이다. 그럼 입찰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 입찰 계약이 공개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라든가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 누가 또 감시 감독을 한다. 검사를 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검사도 정기검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기검사는 미리 피할 거 피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당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정보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으로 공개되면은 그 사생활에 침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몇 가지를 쭉 해놨죠. 그 다음에 물론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들도 거기 쭉 언급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법인 또는 단체,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또 영업상의 비밀,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사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익을 침범당할 소지가 있지만은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에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매점 매석이 돼가지고 특정인한테만 이익을 간다든가 특정인만 이제 불이익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비공개 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되느냐 이거죠. 먼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마 이제 청구하는 사람은 아까 국민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그럼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당의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법이었어요? 아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니까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서면을 갖다 제출해가지고 정보공개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은 정보공개사항을 보유하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구두로 또는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서면으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그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등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만 공무원만 실명제를 할 것이 아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이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결정기간이죠. 정보공개 결정기간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게 되면은 10일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처리한다고요? 10일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10일 내의 범위 안에서 또 연장도 때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 내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20일이 지나도 아무 얘기 없다. 그럴 때는 이거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 추정이 아니고 간주. 비공개 결정한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 공개 대상인 정보가 제3자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는 제3자한테 요 사실을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3자 얘기도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어요.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회의. 그래서 공공기관에다가는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정보공개 심의회는 보통 5명에서 7명,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에서 유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부 다 그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면은 이게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외부가 이제 2분의 1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입니다. 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주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보를 공개할 때 원본이 뭔가 이제 훼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본을 갖다가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아까 공개 결정을 했을 때 통지를 해줬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로서 통지를 해주고, 비공개 결정을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를 청구했으니까. 따라서 비공개된 이유가 뭔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굴복 못 하겠다. 그럴 때는 불복 절차, 이것도 명시를 해서 문서로서 비공개 이유까지, 그리고 불복 방법 절차까지를 명시해 가지고 그 청구한 사람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 문서 통지를 해주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부분 공개라는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공개를 할 수 있지만은 일부는 비공개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이때는 부분적 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성납되어 있을 때는 비공개 부분을 빼버리고, 비공개될 부분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전자적 공개입니다. 청구인은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전자로 안 돼 있을 때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즉시 공개입니다. 또 즉시 또는 구두로도 가능한 그런 정보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굳이 복잡하게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법령 등에 의해서 공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라든가, 또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 홍보 자료라든가,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즉시 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절차를 복잡하게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하거나 또는 구두로서 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즉시 처리 공개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복구제 절차입니다. 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의제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란 말은 이 신청을 무조건 거치고 행정심판 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이의 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한다, 또는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개한다, 그러한 결정이 나는 기분 나쁘다, 그래서 불복을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불복할 때는 30일 내에 그 해당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해당 공공기관에다가 문서로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10일 내에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30일 내에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이 신청을 받게 되면은 7일 내에 다시 이 신청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의 제기를 하고 이 신청을 받고 나면 처리를 하는데, 처리 기간은 며칠이요? 7일 내에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신청은 당에 거부한 그 행정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다 하는 것이고, 그 이 신청이라는 것을 거치는 건 의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그 공공기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기분 나쁘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법이라는 법률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거기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이 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X죠.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청은 그러한 처분한 데다가 하는 것을 이 신청이라고 그러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소송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법원이 떠오를 거예요. 법원. 그래서 행정소송을 가봅니다. 청구인이 행정정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그럴 때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그런 공개 청구 정보, 이걸 갖고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당사자, 소송 당사자를 개정의 요건으로 하죠. 출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정보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필요하면은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비공개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인데 아까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는 제3자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제3자는 통지를 받으면은 3일 내에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제3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공공기관에게. 근데 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면은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문서로서 통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공개위원회 문제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정보공개위원회 문제인데요. 정보공개위원회 그렇습니다. 요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왔던 정보공개심의회하고 다르죠.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산하에 두는 거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수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둔다는 말은 필수적 기관이라는 얘기인데요. 뭐를 갖다가 심의하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또 결과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산하에다가 정보공개위원회를 둡니다. 정보공개심의회하고 다르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 산하에 두는 것이고요. 자, 정보공개위원회는 9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안부 산하에 두니까 행안부 장관이 기획이라든가 총괄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박스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의 정보공개 문제에서는 아까 행정절차법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 기준 설정 공표, 기준 공표가 있죠. 기준. 그리고 기준이 애매할 때는 이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문서 열람 복사 문제가 있었어요. 당사자가 문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유 보기. 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를 이유를 써라 이거죠. 이유를 제시하는 거 의무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 그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개인정보가 또 침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를 하고 개인정보를 보장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그 상위법에 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헌법.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 그죠?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같은 데 보면 비밀침해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헌법,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011년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2011년도 이게.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켜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손으로 쓴 문서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거를 지켜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하에 대통령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15명 이내에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수집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호 기준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란 얘기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주민번호 같은 그러한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걸 맘대로 처리하는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느 홈페이지 같은 데 가입하려면은 주민번호를 쳐야만 아마 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번호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요. 사실은 그 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지켜서 지금 사실은 좀 사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민번호 이외에 다른 걸로 하면 되게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안 되면 사람들이 나는 가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법이 지켜질 텐데 안 된다 그러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가입을 하면 이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가 되면서 법이 자꾸 사문화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포기해서 받아도 안 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야만 아마 법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제한 근거 마련입니다. 공개된 장소에다가 영상정보처리 기기 CCTV라든가 이런 것은 범죄 예방 등의 특정 목적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그런 데 보면 학교에 정문하고 후문에는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보면 그 정보실에 거기 앉아서 전체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죠. 또 그 범죄 저질러 가지고 그 전자 발찌 찬 사람들이 또 이제 쭉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그분의 동선들이 그 보관찰소에 가면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딱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설치를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구축 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가 해당할 때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이걸 확대해 나가다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럴 때는 이건 정말 피해를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 신고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 유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일이 아니고 그 유출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은 그 기관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분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 기관에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 주체에서는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내 정보가 얼마큼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 정정해라, 또는 삭제해라, 또는 처리하는 걸 정지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개인정보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분쟁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신속하고, 또 혼자 하면은 이게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소액 사건이 많으니까 이걸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하면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같은 그런 화해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해, 재판상 화해란 말은 이 판결이 난 것처럼 그 화해 결정이 나면은 그것이 판결처럼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화해 계약이란 말하고는 다른 거고요. 화해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의 문제니까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 피해가 대량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집단 분쟁 제도가 있다. 집단 분쟁 조정이 있는 이유는 피해가 소액 사건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이면 아무래도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체 소송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체 소송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단체 소송이 또 남발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거치게 한다는 얘기죠. 집단 분쟁 조정 전치주의.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단체 소송에 간다 이거예요. 조정을 거치고 전치 먼저 거친 다음에 단체 소송을 가게 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용을 예방하려고. 그 다음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입니다. 이러한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에게 그 침해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그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민원사무처리법을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치단체에 가보시면은 다른 데보다도 아마 민원사무실이 그래도 좀 시설도 좀 그렇고 좀 더 앉아있는 분들도 표정이 좀 가능하면 친절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원사무처리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쪽으로 이제 흡수가 됐죠.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법 문제하고, 그다음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목적을 가보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기본적 사항에서는 이런 법이 왜 있느냐? 민원사무처리법의 목적입니다. 민원사무를 좀 더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원사무처리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민원사무란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그러는데요. 법률에서 아예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입법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권 해석이란 말을 쓰잖아요. 유권 해석을 이제 국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법률로서 정해놓은 것을 입법 해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이제 판례로서 판결할 때를 이제 일종의 사법 해석이고요.
행정기관에서 이제 하는 유권 해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민원사무는 뭐냐? 그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게 처분 등, 행정처분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그게 바로 뭐냐? 민원사무라는 것이죠. 민원사무. 그런데 그러한 민원사무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합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민원을 실현하는데 법이라든가 훈령, 예규, 고시 등등등 다수 관련 기관들, 여러 관계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걸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민원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 창구. 아마 여러분 편리하게 느꼈을 거예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전자민원 창구라는 것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민원 발급 창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등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동전 집어넣고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역에도 좀 여러 군데 되어 있다가 좀 많이 축소가 됐죠. 그 전자민원, 그 다음에 무인발급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문제죠. 자, 민원사무처리법은 민원사무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물론 민원사무처리법은 법 전체에서 볼 때는 특별법이죠.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다른 어떤 그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나온 내용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규정이 없을 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해서는 민원사무처리법이 보충, 한마디로 일반법적 지위에서 보충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법을 적용할 때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기관, 개인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좋습니다. 일단 민원사무처리법에서 민원사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 담당 공무원의 의무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어때요? 당연히 요즘에 어때요? 신속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를 우선해서 처리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떤 걸 먼저 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민원사무를 우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원사무.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를 처리하다가 뭐 공과금이 당신은 안 했으니까 민원사무를 처리를 이건 빨리 못 해주면 되겠다. 공과금 다 내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처리 기간을 계산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민원사무 때문에 민원사무실에 가보면은 거기 신청서에 보면 오른쪽에 처리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처리 기간이 나와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 처리 기간이 만약에 5일 이하로 뭐 3일, 뭐 4일 이런 식으로 5일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접수 시간부터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 계산한다는 거예요. 5일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간 단위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일 이하. 그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일 이하는 5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5일을 빼고 이제 6일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6일 이상,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때는 1 단위로 계산합니다. 1 단위. 1 단위로 계산할 때는 하루하루 1 단위로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초일을 산입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근무 끝나는 직전에 와서 처리했다라고도 오늘이 산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빨리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일을 산입한다는 얘기고 공휴일은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 기간을 주, 몇 주, 1주, 2주 할 때 주, 월, 그 다음에 연 이걸로 정했을 때는 초일을 산입을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서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원래 이제 그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하는데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민법에서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령 계산이라든가 형벌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초일을 산입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에 오면은 민원 사무 처리에서도 민원인을 더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초일을 산입을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원 사무 편람의 배치입니다. 그래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민원사항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거기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람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민원사무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하느냐 이거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올 거예요.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기 불편하면 전자문서로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죠. 또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라든가 또 뭐예요? 팩스밀리초요. 팩스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접수가 될 겁니다. 접수. 접수가 되면은 접수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접수를 안 하고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접수는 거부 X, 거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접수를 거부가 안 되니까 괜히 또 불필요한 서류를 자꾸 요구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짓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때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이외의 법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 이외의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하면은 민원사무처리법의 위반이죠.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았어요.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받았어요. 그럴 때는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을 한다. 사본. 그 다음 행정기관장은 당초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갱신을 신청받는다. 그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면 안 된다. 이미 냈는데 또 가져와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 접수 교부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민원서류의 이송입니다.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데 나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거부할 것이 아니고 받아놔가지고 그 권한 있는 대로 넘겨줘라, 이송해줘라 이런 얘기죠. 민원서류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학식이 좀 짧아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흠이 있어 서류가. 그럴 때는 거부할 것이 아니고 받아준 다음에 이걸 보완하도록 하라는 거죠.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민원의 처리입니다. 이 민원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역시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합 민원 처리 문제인데요. 행정기관장은 복합 민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주무부처가 어딘지 주무부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문서로서 이제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 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이제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무인 민원 발급 받으셔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또 감면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또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사무를 또 접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의 권익보장수단입니다. 민원인은 어떠한 측면을 통해서 권리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전심사 청구입니다. 자, 민원인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딱 처음부터 허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심사 청구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장은 이러한 사전 심사가 청구된 민원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하고 아마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가 많은데요.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럴 경우는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민원 사무 처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를 고시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합한 그런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관보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처럼 예, 관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열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보에다가 이걸 고시를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행안부 장관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고시하도록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또 기준표의 조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내용을 또 조정하는 이런 변경하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 설치 문제입니다. 행정기관 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민원실 설치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서 안내 상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원사무심사관 그렇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을 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좀 친숙할 수 있는 그 지역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대개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되게 하죠. 그다음 그 민원사무 처리 때문에 여러 번 오는 것은 그 생계가 어려운 분일수록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1위 방문 처리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1위 방문 상담 창구 이런 걸 성취해서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민원 후견 인재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많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또 많이 상대방도 알 거다. 행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도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법이나 행정을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원 사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이런 분들, 또 그 지역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을 갖다가 민원 후견인제로 정해가지고 민원인을 안내하고 민원인을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민원 사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민원사항의 내용 그리고 민원인의 신상 이런 것들의 정보가 오픈이 돼가지고 그 민원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그 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죄라든가 뭐 형사상의 어떤 범죄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다음 불복 절차 문제입니다. 자, 민원 사항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이 있느냐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민원 사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 처분 받으면 90일 내에 문서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행정쟁송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거치는 것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다음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그러한 민원사무처리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매년 한다는 얘기는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안부 장관은 민원사무 개선사항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 평가를 또 할 수가 있고요.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행안부 장관은 이때 이제 여론 수렴해서 이제 개선에 또 반영할 수가 있고요. 행정기관의 장도 역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안하는 그 국민 제안을 접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가보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그렇습니다. 자,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은 어떠한 목적에서 이 법이 제정됐는지요.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원래 규제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규제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 불필요하게 규제를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를 하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 규제를
효율성이 없는데 자꾸 또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앉아있을 때 뭔가를 해냈다는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시스템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억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거죠.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좀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행정 규제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용어를 정의해 놨죠. 입법 해석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 규제,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규제라는 거죠. 규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니까. 그런 것은 행정 규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기본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또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기본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기본. 자, 그렇다면은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의 그 용어의 정의가 그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행정규제 기본법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 행정규제 기본법이니까 말 그대로 일조의 목적이 있으니까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에 관해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 규정에 따라서 하고 행정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정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라든가 형사행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라든가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또 뭐냐 이겁니다. 규제법정주의입니다. 규제법정주의. 규제법정주의죠. 법정주의. 아마 여러분 법정주의란 말 많이 들어봤죠. 법에 나온 대로 하자. 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는 겁니다. 뭐 형법 같으면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정해주는 대로 범죄가 되고 법률이 정해진 대로 형벌을 부과된다. 법에 나온 대로 하자. 조세법률주의. 조세도 법률이 나온 대로만 하자. 이런 얘기죠. 행정기관 법정주의. 행정기관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어느 쪽은 좀 많이, 어느 쪽은 좀 날씬하게, 어느 쪽은 뚱뚱하게 하고 싶다. 제멋대로 하지 말고 행정기관도 법률에 나온 대로 하자. 행정기관 법정주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제도 법에 나온 대로만 하자. 규제법정주의. 그렇습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규제법정주의. 법에 나온 대로 하자. 그래서 법률이 규제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적 규정을 하되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구체적 범위를 위임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 대령이나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의 구체적 위임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시적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행정규제의 원칙입니다. 지금 규제법정주의가 나왔고 두 번째는 국민의 자유, 창의를 존중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행정규제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규제는 법에 나온 대로 법정주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 이런 것을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면 한다. X입니다.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의 내용에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행정규제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규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떤 명칭에 어떤 내용의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근거로 하고 어떤 기관에서 한다. 이런 내용들을 규제계획위원회에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등록해내야지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또 검토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규제계획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영향평가. 그러니까 규제를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국민에게.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요?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의 존속기한의 명시 문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한다 또는 강화한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존속해야 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정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말이죠. 존속기한을 정해서 설정을 하고 그걸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 일몰제예요. 근데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나름대로 무조건 길게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규제를 하다 보면 국민에게 나름대로 불이익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제는 최소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예요? 5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5년 이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5년 이하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걸 갖다가 기한을 정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규제의 존속 기한을 이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요. 먼저 3개월 전까지 존속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국회 제출하는 것이 3개월 전까지 하게 돼 있고 그거와는 별도로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존속 기한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규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존속할 필요가 있다. 존속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 6개월 내에 위원회에다가 붙이고 그다음 3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 3개월 전까지 이걸 제출하게 돼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고 3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묶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규제의 신설 강화를 신설한다든가 강화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건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것이 기본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공청이라든가 또는 행정상의 입법 예고라든가 또는 전문가라든가 학회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존 규제의 정비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위원회에다가 이 의견을 갖다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는 선정을 해서 이걸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기관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25명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제적과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그 제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까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정보 공개와 민원사무 처리 문제는 그 행정정보 공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민원사무 처리법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 우리가 행정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불필요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정비를 했는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해서 조금 더 규제를 좀 적절하게 완화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규제 기본법까지 같이 쭉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